자,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에 출제되었던 사단에 대한 지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자, 이런 뭐 채권이라든지 채무라든지 이런 용어들 모르면 꼭 사전 검색해서 그 의미를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앞쪽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갑자기 단체도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한 거 보니까 이 글에서는 단체가 갖고 있는 권리 능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이 부분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조금 다시 쳐볼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네, 그렇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죠.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자, 이를 사단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자, 이 부분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사단에 대한 성격을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한번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을 때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물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눈에 잘 띄게 어떻게 하자? 네, 눈에 잘 띄게 네모를 치던 세모를 치던 동그라미를 치던 각자 자기가 잘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꼭 해주자고 했었죠. 자, 그리고 사단이 갖춘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하는데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부른다 라고 하네요. 네. 자, 반면에 사단성을 갖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자, 앞서서 이야기했던 권리 능력이 법인의 사단에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이어진 부분이죠. 여기도 밑줄을 쳐서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이 글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실제 이때 많은 수험생들이 이 사단 지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실점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요거 밑줄 치는 개위의 역추적을 진행을 하면서도 좀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되는지 너무 밑줄 칠 곳이 많은데 좀 혼란스러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것과 지금 제가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본인이 한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밑줄 치는 데가 좀 안 겹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밑줄 치는 것들이 모두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네. 그래도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히 여기에 밑줄 쳐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밑줄을 침으로 인해서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주요 정보들이 어떤 정보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이 지문 읽고서 한 번에 모든 문제 해결 못 해요.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어떻게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본문에 와서 다시 한번 뒤적뒤적해서 찾아야 되는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무작정 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글 전체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밑줄을 치는 거니까 너무 정확한 곳에 밑줄 쳐야 한다라는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런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왜냐? 사단성은 아까 뭐였죠? 단체라고 했었죠. 근데 사단성을 갖추지 않은 1인, 즉 단체가 아닌 사람도 사단 법인으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게 인정을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1인 주식회사에서는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이 사례가 사단 법인으로서의 성격에서 예외를 인정한 사례였죠. 근데 그게 그 사례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 문제되는 상황 무엇이죠? 네.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바로 이 상황이죠. 그래서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당연히 뒤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불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자, 여기서 설명한 이 경우가 언제죠? 바로 위에서 설명한 이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갑자기 막 개념들을 막 던져주고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요 어휘들에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이렇게 용어를 막 던져주고 갑자기 막 정의를 불러줄 때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드러나는 용어들, 정의된 용어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눈에 잘 띄게 뭐 동그라미를 쳐줘도 좋고 네모를 쳐줘도 좋고 뭐 이렇게 표시를 꼭 해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뭐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인 이사회,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런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런 데다가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이게 바로 앞서서 나왔던 문제 상황이죠. 이런 문제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자,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이 퇴색하기 쉽다고 합니다. 즉,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니까 그 사람 혼자 다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사회나 주주총회 기능이 퇴색하기 쉽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해를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회사 사장, 뭐 회장이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버는 돈을 뭐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아무리 사장이고 아무리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돈과, 자, 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있으면은 회사의 돈과 사장의 돈은 같은 게 아니에요.
회사의 돈을 사장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앞서서 설명이 돼 있죠. 법인과 개인은 그 권리 능력을 명확히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회사는 법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가 버는 돈은 개인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회사 자체만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과 명백하게 구분되고 있는 개인이 회사의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마치 A라는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A라는 사람이 번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되는 상황을 제시를 했으니까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연결되는, 그래 논지 전개상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밑줄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서 개인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피해를 원래 법률상으로는 누가 배상해줘야 되죠? 회사가 배상을 해줘야 돼요. 회사도 인격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회사가 빚을 진 거고 그 회사의 거래 때문에 피해자가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개인 주주, 1인 주주가 지금 회사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책임을 그 개인이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되는 게 뭐다? 회사의 이익은 개인이 쏙 빼가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번엔 개인이 쏙 빠져버리고 회사 자체한테 책임을 넘겨버리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만 일시적으로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주주에게 그 책임을 넘긴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상황은 주주가 한 명인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여 이를 받아들인다. 자, 볼게요. 회사의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글의 내용이 어렵죠. 네. 어느 정도 이 경제나 회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면은 이 글을 보고서 바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보고 이해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도 이렇게 명확히 해답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정말 명백히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글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네. 제 블로그에 그 여러분들이 수능 지문 독해하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포스팅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고 포스팅 올라오면 꼭 인쇄해서 꼭 정독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밑줄 친 거 가지고 도대체 이 글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글의 핵심, 논지 전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네. 이른바 개요의 역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눈으로 정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독한 후에 밑줄 친 것만 눈으로 빠르게 훑는 거기 때문에 네, 저처럼 정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한 것을 사단이라 하는데 이런 사단이 법인과 개인과 똑같은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뭐다?
네, 법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은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이어져 갈 뿐이지 사단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의 기능이 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 특정 거래 관계에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개인이 권리 능력을 갖듯이 단체도 권리 능력을 갖는데 그 중에 회사에서 권리 능력을 갖지만 단체와 개인의 권리 능력이 혼동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구나. 이 글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것만 파악하고 문제를 풀러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글 어려워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저도 정말 어렵게 읽고 풀었어요. 읽고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 읽고 개요 역추적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핵심 파악하기도 너무 힘들고 문제 풀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거 국어 실력 안 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되게 어렵게 풀어요. 1등급 받는다고 쉽게 다 푸는 거 아닙니다. 전국 수석이라고 고등학교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 쉽게 다 푸는 거 아니에요. 어렵게 풀지만 문제를 맞추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네, 꼭 다시 한번 글의 내용 읽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 블로그에 댓글 혹은 유튜브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독해 마쳤으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이어졌던 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일까요? 네.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문 독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